우정은 치명적인 덫이 될 수 있다. 특별한 경우에 외적인 호감 뒤에 괴물 같은 조작이 숨겨져 있을 때, 한 사람의 영향력 아래 4명의 학생이 어떻게 살인자가 되었는지의 이야기. 진정한 친구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떤 이들은 무조건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평생을 산다. 그러나 때로는 친구 선택의 실수가 비극이 된다. 너무나 끔찍해서 피로 끝나는 비극. 1985년 5월 22일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앤서니 더처 주니어라는 소년이 태어났다. 소년은 활동적이고 호기심 많게 자랐으며 관심 분야가 넓었다. 그가 모든 것을 동시에 해내는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 그는 여러 악기를 연주했고 외국어를 배웠으며 무술을 연마했다. 그는 자연을 사랑했고 정기적으로 하이킹을 갔다. 그는 며칠 동안 혼자 숲에 갈 수 있었고 그곳에서 훌륭하게 지냈다. 그는 어떤 날씨에도 불을 피우는 법을 알았다. 물을 찾는 법, 주변에 사람의 인기척이 없을 때 안전하게 지내는 법. 미래의 토니는 자신의 취미를 삶과 연결하는 것을 꿈꿨다. 아마도 번역가가 되거나 군대에서 복무하는 것. 모든 지인들은 그를 강한 성격과 큰 계획을 가진 친절하고 열린 사람이라고 말했다. 가장 먼저 미소 짓는 사람, 묻지 않고 돕는 사람. 가족은 그의 삶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으며 특히 조부모인 칼과 조앤 더처가 그러했다. 노부부는 콜로라도의 거피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 살았다. 그곳은 너무 작아서 인구가 100명을 넘지 않을 정도였다. 이곳에는 모두가 서로의 얼굴을 알고 고요와 평온이 일상인 분위기가 지배했다. 거리는 비어있다. 나무 뒤에 이웃집, 사이렌 소리 없음.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거피까지 차로 1시간 반. 앤서니는 친척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했다. 그들의 집은 자연 한가운데에 있었고 이는 청소년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활동인 주변 세계 탐험에 전념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 작은 마을에는 집이 많지 않았고 모두 넓은 영토에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다. 집들 사이에는 언덕, 숲, 현지인들만 아는 오솔길. 칼 더처는 1940년에 태어났다. 20년 동안 군대에서 복무했고 그 후 기관사로 일했다. 은퇴 전 마지막 13년은 주 정부 기관에서 직책을 맡았다. 그가 성공적인 경력을 쌓았다고 말할 수 있다. 질서에 익숙한 남자, 규율에, 손에 쥔 무기에 거의 평생 동안 조앤은 그의 곁에 있었다. 그녀는 1942년에 태어났다. 그녀는 미용사, 간호사, 나중에는 상점 점원으로 일했다. 칼과 조앤은 7살 때부터 서로를 알았고 함께 자랐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에 빠졌다. 1964년에 그들은 결혼했다. 그 이후로 부부는 떨어질 수 없는 사이였다. 64년 베트남전이 막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냥 결혼했다. 부부는 찰스, 앤서니, 제임스 세 아들을 두었다. 아이들이 자라서 부모님 집을 떠났을 때 부부는 노년을 조용히 보내기 위해 거피로 이사했다. 이곳에 그들은 농장을 꾸리고 농업과 축산업에 종사했다. 아침은 먹이 주기로 시작된다. 저녁은 자물쇠 점검으로 끝난다. 조앤은 사교적이고 활동적인 여성으로 남았다. 그녀는 이웃들이 들르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다. 명절에는 케이크를 구웠다. 반면 칼은 집돌이가 되었다. 그는 필요하지 않으면 자신의 부지를 떠나지 않는 것을 선호했다. 그는 자신의 딴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했다. 울타리를 수리하는 것, 공구를 정리하는 것, 그리고 손자가 방문하면 할아버지는 특히 기뻐했다. 앤서니를 위해 그들은 농장 근처 저수지에 작은 땅을 사주기도 했다. 그곳에 청소년은 자신만의 진짜 오두막을 지었다. 그 장소는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 주변과 가족 농장의 멋진 전망이 펼쳐졌다. 문지방에 앉아 아래쪽 굴뚝에서 나는 연기를 볼 수 있었다. 앤서니는 묘사된 사건이 있기 몇 년 전 할아버지와 함께 이 은신처를 지었다. 판자들, 못들, 낡은 방수포로 된 지붕, 나중에 제대로 된 것으로 교체되었다. 15살이 되자
소녀는 점점 더 자주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찾아왔고 이는 노인들을 매우 기쁘게 했다. 그와 할아버지는 공통점이 많았고 이는 관계에 특별한 따뜻함을 만들었다. 그들은 하이킹에 대해 몇 시간이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 숲에 대해, 소총을 올바르게 영점 잡는 법에 대해. 2001년 섣달 금음, 2000년 12월 31일, 앤서니는 15살이었다. 그는 당시 60세와 58세였던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명절을 보낼 계획이었다. 부모님은 명절을 따로 보내고 싶어 했기에 이 구성에 기꺼이 동의했다. 더처 부부는 12월 31일 아침에 앤서니를 데려다 주었다. 집에서는 이미 축제 저녁 준비가 한창이었다. 빵 굽는 냄새, 앞치마를 두른 조헨, 긴 저녁을 앞두고 농장의 모든 것이 괜찮은지 점검하는 칼. 나중에 앤서니의 친구인 아이작 그라임스가 합류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 역시 15살 청소년이었다. 소년들은 오랫동안 친구였다. 계획은 다음과 같았다. 앤서니의 오두막으로 가서 그곳에서 명절을 보내고 캠핑 숙박을 하는 것, 침낭, 보드게임, 손전 등. 자정 직전 어머니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들은 정확히 12시에는 통신이 폭주할 것이라 예상하고 미리 축하 인사를 나누었다. 그들은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1월 1일 아침 모두가 일어났을 때 연락하기로 약속했다. 토니는 일어나는 대로 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보통 그는 일찍 일어났다. 어머니는 그의 목소리를 기억했다. 차분하고 행복한 목소리. 그러나 아침에 약속한 전화는 오지 않았다. 메시지조차 오지 않았는데 이는 이상해 보였다. 보통 토니는 훼손 폭주를 대비해 축하 메시지를 보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전화기는 침묵했다. 화면은 비어 있었다. 여자는 처음에는 걱정하지 않았다. 휴식과 명절에 관한 것이었으니까. 게다가 그녀는 통신 상태가 좋지 않을 수 있는 오두막에서의 숙박 계획을 알고 있었다. 아마 전화기 배터리가 다 됐을 것이다. 충전기를 잊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전화를 하지 않았고 이는 이미 걱정스러운 일이었다. 어머니는 그들에게 연락해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전화를 무시했다. 긴 신호음, 그리고 자동응답기. 여자는 친척 중 누구에게라도 연락하려고 반복해서 시도했지만 소용없었다. 이것은 2001년 1월 3일까지 계속되었다. 이틀간의 침묵, 이틀간의 무응답. 이제 그녀는 하이킹과 명절 생각으로 스스로를 진정시킬 수 없었다. 여자는 경찰에 친척들의 상태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관들은 즉시 대응했다.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분명해졌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집의 외관은 무질서를 암시했다. 침입 흔적이 명백했다. 누군가 뒷문으로 침입했다. 문틀이 쪼개졌다. 자물쇠가 뜯겨나갔다. 내부는 온통 뒤져져 있었다. 많은 물건이 부서지거나 흩어져 있었다. 누군가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아니면 그냥 때려 부수었거나. 주방에 들어섰을 때 순찰 경관들은 생명 징후가 없는 칼 덫을 발견했다. 남자는 피웅덩이 속에 바닥에 누워 있었다. 피는 이미 검게 변했다. 굳어 있었다. 그는 총에 맞았다. 누군가 그에게 두 발을 쏘았고 둘 다 가슴에 맞았다. 셔츠가 완전히 젖어 있었다. 이 순간부터 경찰관들은 근무용 무기를 꺼내 들었다. 사수가 여전히 내부에 있을 수도 있었다. 근처에 권총은 없었다. 분명해졌다. 이곳에서 살인이 일어났으며 자발적인 삶의 마감이 아니다. 경관들의 우려가 확인되었다. 복도를 따라 더 가서 욕실에서 그들은 한 여성을 발견했다. 그녀는 깨진 변기 옆에 누워 있었다. 조각난 도자기, 조앤이었다. 그녀 또한 죽어 있었고 주변에 거대한 피웅덩이가 퍼져 있었다. 그녀는 6번 총에 맞았다. 6번. 누군가는 단순히 죽인 것만이 아니었다. 누군가는 멈출 수 없었다. 살인이 결코 우연일 수 없음이 명백했다. 유족들을 가장 불안하게 한 것은 앤서니가 집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경찰은 농장을 봉쇄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우선 청소년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해야 했다.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 어딘가에 숨어 있을 수도 있다. 목격자일 수도 있다. 어머니는 확인해 주었다. 이 시간에 아들은 할머니와 할아버지 근처에 있었어야 했다. 예고 없이 혼자 집으로 갈 수는 없었다. 그는 차가 없었다. 도망칠 이유가 없었다. 청소년은 실종자로 신고되었고 수색이 시작되었다. 더처 가족은 일어난 일에 충격을 받고 앤서니 수색을 돕기 위해 거피로 가기로 결정했다. 어머니는 경찰에게 아들이 숲속 캠프에서 밤을 보낼 계획이었음을 알렸지만 전화로는 오두막의 정확한 위치를 설명할 수 없었다. 너무 멀다.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하려 했다. 더처 가족이 부모님 농장으로 가는 동안 감식반은 범죄 현장 조사를 계속했다. 모든 것이 갑자기 일어난 듯한 인상을 주었다. 보아하니 칼은 주방으로 들어왔다가 경고 없이 총에 맞았다. 그는 방어할 틈조차 없었다. 남자의 몸에는 방어흔이 전혀 없었다. 긁힌 자국 없음, 멍 없음, 아무것도 없음. 조에는 아마 반응할 시간이 조금 더 있었을 것이다. 그녀는 습격당했고 머리가 변기에 부딪혔으며 그 후 총에 맞았다. 먼저 타격, 그 다음 총격. 그녀는 남편과 달리 반응할 수 있었다. 그녀의 손 중 하나가 관통당했다. 보아하니 조에는 본능적으로 총알을 막으려 했고 총알은 손바닥을 뚫고 머리로 들어가 즉시 그녀의 목숨을 앗아갔다. 방어 제스처, 마지막. 보아하니 그녀는 알 수 없는 범인의 두 번째 희생자가 되었다. 아마 숨으려 했을 테지만 소용없었다. 욕실, 막다른 골목, 도망칠 곳이 없다. 숙련된 감식반원에 따르면 비극은 며칠 전 집에서 발생했다. 사망자들의 상태는 사건이 일어난 지 오래되었음을 시사했고 그 때문에 실내에는 특징적인 불쾌한 냄새가 났다. 베테랑 경관들조차 고개를 돌리게 만드는 그 냄새. 두 희생자 모두 잠옷 차림이었다. 그들은 잠들기 직전이나 일어난 직후에 습격당했다. 실내복, 슬리퍼. 집을 조사하던 중 거실에서 작은 사이즈의 재킷이 발견되었는데 누군가 피 묻은 칼을 닦은 듯한 자국이 보였다. 어두운 얼룩, 번진 자국. 또한 그곳에서 몸에 총기를 휴대하기 위한 홀스터도 발견했다. 하지만 권총 자체는 없었다. 빈 가죽고리. 형사들은 이 물건들이 범죄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거피에 도착한 더처 가족 구성원들은 이야기했다. 칼은 총기를 매우 좋아했다. 그는 여러 가지 다양한 표본을 소유하고 있었다. 게다가 남자는 다양한 모델의 권총과 소총을 사서 복원한 다음 팔았다. 그것이 그의 취미였다. 그는 메커니즘을 분해했다. 총열을 닦았다. 손잡이를 광냈다. 범죄 당시 은퇴자는 집안에 여러 총기를 보관하고 있었다. 이제 정확히 무엇이 사라졌을 수 있는지 파악해야 했다. 이 문제에는 고인의 아들이 도움을 주었다. 그 남자 역시 아버지의 관심사를 공유했고 당시 컬렉션에 무엇이 있었는지 대략 짐작하고 있었다. 이것은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무기는 공개적으로 보관되지 않았다. 잠금 장치가 있는 특수 총기 보관함에 있었다. 그것을 찾아내고 부수고 권총을 훔치려면 의도적으로 행동해야 했다. 어디를 찾아야 할지 알아야 했다. 따라서 살인자는 집과 총기 보관함의 위치를 잘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형사들은 가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살인자가 실종된 손자 앤서니일 수도 있다. 청소년의 운명은 그때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그가 이런저런 이유로 무기를 들고 친척들을 죽인 뒤 지금 숨어 있을 수도 있다고 가정되었다. 이상한 가설. 하지만 이런 사건에서는 모든 것을 확인한다. 그러나 토니의 부모는 즉시 그런 전개 가능성을 부정하기 시작했다. 그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매우 사랑했다. 모든 가까운 사람들과 훌륭한 관계를 유지했다. 청소년은 정신질환을 앓지 않았고 가출한 적도 없었다. 그와는 기본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다. 학교에서 싸움도 없었다. 발작도 없었다. 아무것도.
토니는 거친 행동 성향을 보인 적이 없었다. 실종된 학생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도착했을 때 그들은 마침내 경찰에게 숲속 캠프 가는 길을 알려줄 수 있었다. 앤서니가 캠핑을 하고 가장 친한 친구 아이작과 오두막에서 명절을 보낼 계획이었던 곳. 어머니는 아들을 살아서 찾을 수 있다는 희망에 차 있었다. 그가 위협을 피해 그곳에 숨어 있을 수 있다고 가정되었다. 아마 무서웠을 것이다. 아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을 것이다. 부지는 집에서 약 500m 떨어진 언덕 위에 있었고 사방이 울창한 식물로 가려져 있었다. 그곳으로 가는 길은 숲을 통과했다. 표지판 없음, 소수만 아는 오솔길뿐. 무장한 경찰관 몇 명이 여성을 동반하고 그곳으로 향했다. 그들은 말없이 걸었다. 여자가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다. 경찰관들은 뒤에서 손을 홀스터에 얹고 있었다. 경찰관들이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들은 즉시 누군가 누워있는 것이 분명한 침낭을 발견했다. 천 아래의 형태, 조금 떨어진 곳에 또 하나가 있었지만 그것은 비어 있었다. 펼쳐져 있었다. 비어 있었다. 옆에는 분명히 시작된 보드게임들이 놓여 있었다. 세워진 말들, 펼쳐진 카드들. 불행히도 걱정하는 어머니의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앤서니는 여기 있었지만 그의 상태는 비극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의 목은 깊게 상처 입어 있었다. 경관 중 한 명이 여자를 옆으로 데려갔다. 보지 못하게 했다. 범인은 생존 가능성을 남기지 않기 위해 강력한 일격을 가했다. 청소년이 저항했다는 징후는 조금도 없었다. 그는 기습당했다. 자던 자세 그대로 침낭 안에 누워 있었다. 토니는 단 한 번의 타격으로 살해당했고 명백히 엄청난 힘이 실려 있었다. 형사들은 매우 우려스러운 점을 발견했다. 타격의 정확성과 힘을 고려할 때 범인이 이 일을 처음 한 것이 아닐 수도 있었다. 행동은 전문적이고 숙련된 것처럼 보였다. 학생치고는 너무나 확실한 일격, 너무나 정확했다. 경찰관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살인에 사용된 자창 무기를 찾을 수 없었다. 그들은 오두막을 수색했다. 주변 지역을 수색했다. 아무것도 없었다. 부부들은 상세히 신문받았다. 그들은 앤서니가 가져갔을 법한 모든 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아마도 살인자가 귀중품 몇 가지를 가져갔을 것이고 그것이 그를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다. 고인과 함께 발견되지 않은 물건 중에는 시계가 있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명절 선물로 소년에게 준 것이었다. 그것은 푸른 불꽃 그림이 있는 꽤 비싸고 눈에 띄는 액세서리였다. 밝은 색, 기억하기 쉬운. 같은 날 형사들은 확인했다. 이 하이킹에 아이작 그라임스라는 이름의 또 다른 15세 청소년이 참여했어야 했다. 그것은 왜 앤서니의 오두막에 침낭 하나와 펼쳐진 게임이 남아있었는지 설명해 주었다. 이곳에는 최소 2사람이 있었지만 두 번째 침낭은 비어 있었다. 이제 경찰은 또 다른 유력한 피해자를 찾기 시작했다. 우선 그들은 그 학생이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그의 집을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놀랍게도 그들은 그곳에서 그를 발견했다. 15세의 아이작 그라임스 본인이 침착하게 문을 열었다. 청소년은 살아있었고 다친 곳이 없어 보였다. 그는 차분해 보였다. 상황에 비해 너무 차분했다. 학생은 수사관들에게 실제로 친구와 섣달금은 밤을 그의 친척 집에서 보내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캠핑장을 차리기로 했다고.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그는 다른 친구들이 스프링스에서 열리는 파티에 초대했기 때문에 앤서니와의 만남을 거절했다. 그곳에서는 상급생들이 주최한 파티가 열렸다. 음악, 술, 여자들. 아이작은 그곳에 가기로 결정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더처 가족의 집에 도착한 적이 없으며 가장 친한 친구를 보지 못했고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다. 아이작은 앤서니와 그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전해 들었을 때 매우 속상해했다. 얼굴이 이끌어졌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하지만 청소년의 행동에는 뭔가 불안한 점이 있었다. 너무 빨리 진정되었다. 호흡이 너무 고르다. 불행히도 앤서니의 어머니는 아이작이 그날 저녁 친구에게 왔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아들과 통화할 때 그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 아이작은 이전에도 앤서니와 함께 오두막에 있었던 적이 있다. 그가 자신의 비밀 장소를 보여주었었다. 다른 누구도 알지 말았어야 했다. 오직 가장 친한 친구만.
형사들은 아이작이 그날 밤 누구와 파티에 갔는지 알아내어 청소년의 말을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청소년은 매우 마지못해 2개의 이름을 털어놓았다. 대답 전의 침묵, 시선 회피. 그는 학교 형들에게 초대받았다. 조나단 메서니와 글렌 어반, 각각 17세와 18세였다. 경찰관들은 이 청년들에게 연락했다. 둘 다 정보를 확인해 주었지만 그들과의 소통은 놀라운 점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서로 너무 비슷해서 마치 청년들이 이 이야기를 꼼꼼히 외운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마치 비슷한 문장을 학습한 것처럼 똑같은 문구와 표현으로 말했다. 똑같은 단어들, 똑같은 멈춤. 이 모든 것은 일반적인 신문에서는 이례적인 일이었다. 불행히도 이것만으로는 청년들에게 어떤 혐의를 씌우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그들을 범죄 현장과 연결할 증거를 찾아야 했다. 물리적인 것, 구체적인 것. 어쨌든 이 2명의 형들과 앤서니의 가장 친한 친구는 용의선상에 올랐다. 이제 앤서니의 오두막에서 앤서니 옆에 발견된 침낭이 누구의 것인지 불분명했다. 곧 부검 보고서가 나왔다. 모든 피해자, 칼, 조앤, 앤서니가 그 섣달 금은밤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간대, 몇 시간. 이것은 살인자가 집에 사는 모든 가족 구성원을 처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왔음을 시사했다. 그는 그들 각자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알고 있었다. 먼저 오두막, 그 다음 집. 이것은 생각을 확증해 줄 뿐이었다. 그 사람은 더처 가족을 잘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토니의 비밀 오두막이 있는 장소와 할아버지의 총기 보관함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앤서니의 오두막과의 거리를 고려할 때 오두막의 위치를 알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오솔길을 알아야 했다. 접근로를 알아야 했다. 이 생각은 칼의 집에서 권총이 없다는 점으로도 확인되었다. 사실 남자는 문을 열기 전에 항상 무기를 챙기는 습관이 있었다. 권총은 심지어 입구에 놓여 있었다. 특별한 선반 위에. 이것이 특이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런 황야에 사는 미국인에게는 안전의 문제다. 무기는 언제든 자기 방어를 위해 필요할 수 있다. 곰, 코요테, 낯선 사람. 습관이 너무 몸에 배어 할아버지는 자신의 자녀와 손자를 맞이할 때도 무기를 들고 있었다. 하지만 남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기습당했다. 그는 무기 없이 문을 열었다. 즉, 누가 왔는지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불행히도 살인자 혹은 살인자들은 매우 조심스러웠고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집과 오두막 사이의 거리를 고려할 때 앤서니가 첫 번째 희생자였고 한 사람이 그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가정되었다. 집에 대한 공격은 다른 사람이 수행했을 수 있으며 이는 다른 행동, 다른 수법, 무기 선택이 증명했다. 저기는 칼, 여기는 소총. 하지만 단서를 찾을 수 없었다. 수사는 2달간 지속되었지만 그때까지 증거가 없었다. 사건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가족은 기다렸다. 경찰은 암중모색했다. 뜻밖에도 2001년 3월 6일 아이작 그라임스가 경찰서에 연락했다. 15세 청소년은 자신의 목숨을 걱정했다. 그는 산탄총을 든 사람이 자신을 쫓고 있으며 그 사람이 가장 친한 친구의 가족을 쏘았다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했다. 떨리는 목소리, 방황하는 눈동자. 이 모든 것은 세 사람의 살인의 충격을 받은 학생의 편집증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런 배경 속에서 형사들에게 다시 의심이 생겼다. 그들은 섣달 금은 밤에 일어난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로 결정했다. 수사관 중 한 명이 토니의 부모가 이야기했던 시계를 기억해냈다. 아이작과의 만남에서 그에 대해 질문했다. 그는 실제로 친구에게서 그 액세서리를 보았다고 말했다. 빨리 대답했다.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전체 수사 기간 중 가장 심각한 모순이었다. 사실 시계는 섣달 금음 당일에야 선물되었다. 따라서 자정 무렵의 만남이 실제로 성사되지 않았다면
아이작은 그것을 볼 수 없었다. 이것은 용의자의 원래 말과 모순되었다. 논리가 무너졌다. 즉, 아이작은 집에 있었고 분명히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분명해졌다. 사건이 답보 상태에서 벗어났다. 2001년 3월 8일, 소년과 그의 부모가 공식 신문에 초대되었다. 그는 여전히 그 운명적인 밤에 친부를 방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자신감 있는 척했다. 하지만 형사들은 어디를 압박해야 할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경찰관들은 자연스럽게 시계 이야기로 넘어갔고, 말 그대로 친척들이 보는 앞에서 청소년의 거짓말을 폭로하기 시작했다. 질문의 질문, 모순의 모순, 모든 것은 피해자의 집에서 발견된 혈액 분석을 마친 군용 재킷에서 끝났다. 결국 아이작은 모순과 명백한 거짓말 때문에 무너졌고 자백했다. 어깨가 축 처졌다. 목소리가 끊겼다. 청소년은 그 섣달금은 밤에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털어놓았다. 아이작은 자백했다. 자정 직전 동급생 조나단 메서니가 그를 앤서니의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그곳에서 소년들은 만났고 서로 축하했으며 명절 준비를 시작했다. 포옹했다. 웃었다. 평소처럼. 그러고 나서 그들은 함께 오두막으로 갔고 그곳에서 친구로서 시간을 보냈다. 게임을 하고 대화를 나눴다. 앤서니는 가장 친한 친구가 미리 칼을 숨겨두었다는 것을 짐작하지 못했다. 재킷 주머니에 천에 싸서. 청소년들이 잠자리에 들려 할 때 아이작은 창문에 불빛을 가리키며 친구의 주의를 돌렸다. 봐, 저게 뭐지? 그가 보려고 돌아섰다. 아이작은 뒤에서 다가가 칼을 꺼내 온 힘을 다해 앤서니의 목을 찔렀다. 일격은 치명적이었다. 소년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나중에 법의학자는 놀랐다. 15세 학생이 한 번의 타격으로 그렇게 깊은 상처를 입혔다는 것에 놀랐다. 아이작 본인이 자백했다. 그는 온 힘을 쏟아부었다고. 그의 모든 두려움, 그의 모든 절망. 그러고 나서 17세의 조나단 메서니가 나타났다. 그는 새벽 4시경 더처 농장에 도착했다. 소년은 소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아이작이 오두막에서 집 쪽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아이작은 천천히 걸었다. 떨었다. 둘은 노부부에게로 들어갔고 뒷문을 부수었다. 쇠지렛대로. 여러 번의 타격. 소음이 거주자들을 깨웠다. 조앤과 칼은 일어났다. 남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방으로 갔다. 아마도 칼은 침입자들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왔다는 것을 짐작하지 못한 채 그들을 쫓아내려 했을 것이다. 잠옷 차림으로, 맨발로. 먼저 조나단이 남자에게 쏘았다. 아이작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기만 했다. 문가에 서서 보았다. 두 발의 총격 후 칼은 즉시 쓰러졌다. 가슴, 심장. 조앤은 깜짝 놀랐다. 그녀는 도망쳐 욕실의 문을 잠그고 숨으려 했지만 조나단은 목격자를 남길 생각이 없었다. 소녀는 문을 부수고 여자의 머리를 변기에 부딪히게 한 뒤 그녀를 쏘았다. 6번. 그녀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도 계속 쏘았다. 주목할 점은 이 모든 끔찍한 일을 학생들이 저질렀다는 것이다. 조나단은 17세였고 아이작은 겨우 15세였다. 다른 이들이라면 졸업을 생각할 나이. 아이작에 따르면 그는 그저 형을 따라다니며 그가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멈출 수 없었다. 떠날 수 없었다. 범인들은 칼의 무기에 대해 알고 있었고 여러 점을 챙겼다. 그들은 차 트렁크에 싣고 그냥 떠났다. 둘은 그룹의 맏형인 18세 청년 글렌 어반의 집 쪽으로 차를 몰았다. 그들은 그에게 칼과 은퇴자들을 쏘았던 소총을 넘겨주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처리해야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공범이 되었다. 손에 받았다. 동의했다. 경찰관들은 범행 동기를 이해할 수 없었다. 아이작은 끈질기게 침묵했다. 소총이 어디서 났는지도 역시 수수께끼로 남았다. 15세의 청소년의 자백 직후 조나단 메서니가 체포되었다. 그는 3중 살인 가담을 부인했다. 돌 같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한마디도 없었다.
그러고 나서 글렌 어반이 체포되었다. 그 역시 계속해서 모든 것을 부인했다. 그러나 상급생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다. 글렌은 무기를 폐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자백했지만 귀중한 세부 사항을 하나 더 털어놓았다. 그의 말에 따르면 사이먼 수우라는 이름의 또 다른 청소년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는데 당시 18세였다. 글렌에 따르면 바로 이 청년이 피해 숙청을 지휘했다. 사이먼이 목표를 정하고 작전을 지휘하고 모든 것을 계획했다. 그는 또한 범인들의 흔적을 어떻게 숨길 수 있는지 설명했다. 바로 그의 강요로 글렌은 무기를 폐기해야 했고, 그래서 소년은 무기를 분해하여 부품들을 여러 장소에 버렸다. 총열은 한 곳에, 개머리판은 다른 곳에. 전체 수사 기간 동안 형사들은 사이먼 수우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다. 그들은 즉시 범죄에 가담한 다른 2명과 이야기하기로 결정했지만 그들은 끈질기게 침묵했다. 입을 다물었다. 청소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그는 매우 폐쇄적이고 대인 기피적으로 자랐으며 학창시절 내내 교류가 거의 없었다. 쉬는 시간에 혼자 앉아 있었다.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었다. 아이작, 글렌, 조나단과는 고학년 때 알게 되었다. 아이작과 사이먼은 체스와 비디오 게임에 관심이 있었고 이것이 그들을 하나로 묶었다. 셋 다 역시 사교적이지 않았고 친구가 거의 없었지만 더 인기 있어지기를 필사적으로 갈망했다.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어 했다. 일원이 되고 싶어 했다. 얼마 후 셋 다 사이먼의 영향력 아래 들어갔고 그는 그들에게 흥미로운 삶을 약속했다. 그는 그룹을 일종의 비밀 조직으로 묘사하기 시작했고 가이아나의 반군과 접촉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야기를 지어냈다. 사진을 보여주었다. 임무에 대해 이야기했다. 묘사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은 사회화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포섭하는 것을 연상시켰다. 아마 그들은 그저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되고 싶었을 것이다.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싶었을 것이다. 이제 명백해졌다. 모두가 사이먼에게 속았다. 이 조직에 들어가기 위해 그들은 훈련을 받아야 했는데 총기 사격 훈련과 칼 다루는 기술이 요구되었다. 훈련, 시험, 테스트. 사이먼은 다음 과제들을 주기 시작했는데 점점 더 복잡해지고 점점 더 잔인해졌다. 심지어 그는 그들에게 탈진할 때까지 먹고 마시게 강요했고 그런 고통을 의지 시험이라고 불렀다. 정신을 시험했다. 한계를 무너뜨렸다. 결국 조작자는 청소년들의 머리를 완전히 돌려놓아 그들이 이 조직에 참여하고 사이먼의 과제를 수행하는 것 없이는 삶의 의미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데 성공했다. 리더는 군사 조직이 각 참가자에게 군사 계급을 부여한다고 주장하며 그룹을 통제했고 자신을 더 잘 섬기도록 동기를 부여했다. 사이먼은 소년들에게 돈의 일부를 자신에게 바치도록 강요했다. 용돈, 아르바이트비, 전부, 불복종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처벌했다. 모욕했다. 폭력을 썼다. 멘토의 엄격한 의무 중에는 잔인한 비디오 시청이 포함되었다. 처음에는 동물, 그 다음에는 사람도. 몇 시간 동안 어둠 속에서 언젠가 아이작은 마치 자신이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듯 의심을 표하려 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빠지고 싶어 했다. 그러자 사이먼은 그를 배신자로 선언하고 보복하겠다고 위협하며 겁을 준 뒤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요구했다. 이 모든 일은 두 형들의 압박 속에서로 일어났다. 그들은 옆에 서 있었다. 지켜보았다. 그렇게 아이작은 사이비 종교에 대한 충성을 증명하기 위해 가장 친한 친구 앤서니의 목숨을 앗아가라는 과제를 받았다. 조나단은 토니의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제거하라는 과제를 받았다. 둘 다 칼의 집에 보관된 여러 무기를 가져와야 했다. 그들은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무기 보관에 대한 열정과 총기 보관함에 대해 알고 있었다. 은신처의 위치를 알아내는 것은 앤서니 손자 덕분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가 직접 보여주었다. 그가 직접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왜 하필 더처 가족이 희생자로 선택되었을까? 이 사람들에 대한 삼중 살인의 동기는 수수께끼로 남았다.
한 가지 설에 따르면 칼이 사이먼에 대해 어떤 불쾌한 발언을 했을 수도 있다. 아마 못마땅하게 표현했을 것이다. 아마 손자에게 무언가 말했을 것이다. 바로 그것이 증오를 유발했을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확인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학생들은 주장했다. 그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을 칼 더처에게 적대적으로 만들었다고. 공격의 진짜 동기는 범인이 차지하고 싶었던 총기였을 수도 있다. 경찰관들이 수색영장을 들고 사이먼 수의 집에 들이닥쳤을 때 즉시 다른 청소년들의 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그에게서 칼에게 훔친 여러 물건을 발견했다. 푸른 불꽃이 있는 시계, 보건 도구들, 모든 것은 어떤 범죄에 대한 진짜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음을 시사했다. 조작자에게서 여러 총기가 발견되었다. 이 모든 것은 다양한 강도 사건 과정에서 도난당한 것이었다. 하지만 더처 농장의 비극 이전에는 그렇게 잔인한 일은 관찰되지 않았다. 집에서는 36장 이상의 권총과 소총이 나왔고 이제 이것들을 확인해야 했다. 벽에 걸려 있었다. 옷장에 있었다. 침대 밑에. 18세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갱단 두목은 자신만의 창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더 많은 무기, 다양한 분해 단계의 부품들, 그리고 탄약이 발견되었다. 그곳에는 AK-47을 포함한 전체 무기고가 저장되어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작은 보병 부대를 무장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사이먼은 신문을 위해 연행되었다. 청년은 조용하고 대인기피적인 젊은이였지만 실제로는 매우 교활하고 냉소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죄를 인정하기를 거부했고 주저없이 글렌, 아이작, 조나단을 법을 어겼다고 비난하며 자신을 희생양으로 만들려 한다고 했다. 차분한 목소리, 고른 호흡. 사이먼에 따르면 그는 공격 당시 직장에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했다. 물론 갱단 두목은 거짓말을 했다. 그는 친구들에게 다양한 극단적인 일을 하도록 강요했다는 것을 부인했고 그들이 참여한 그룹을 단순히 오락 모임이라고 불렀다. 남자애들, 게임, 심각한 건 없음. 그는 즉시 세 공범 모두 정신과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셋 다 공격적이라고 칭했다. 명백했다. 그는 잡힐 경우를 대비해 잘 준비해 두었다. 모든 단어가 계산되었다. 모든 문장이 숙고되었다. 결국 모든 범인을 3중 살인 혐의로 성인으로서 법정에 세우기로 결정했다. 아이작 그라임스는 가장 친한 친구 앤서니 더처를 살해한 죄를 인정했다. 그는 60년 후 가석방 자격이 있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60년, 거의 평생. 조나단 메서니와 사이먼 수는 범죄 활동, 살인 공모,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리고 조나단은 이중 살인 혐의도 추가되었다. 결국 조나단은 68년 후 가석방 자격이 있는 종신형을 받았다. 주동자는 53년 후 가석방 자격이 있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글렌은 범인들을 돕고 증거를 없앤 대가로 겨우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중 살인 방조에 2년. 증명되었다. 그는 계획하지 않았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친구들의 계획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었고 악을 막는 것을 돕지 않았다. 침묵했다. 숨겼다. 흔적 지우는 것을 도왔다. 아이작의 어머니는 오늘날까지도 아들이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 한다. 그녀는 사랑스럽고 착한 소년이 위험한 조작자의 영향 아래 어떻게 진짜 괴물이 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쇼핑을 도와주던 그 소년, 어린 아이들과 놀아주던, 미소 짓던 아이작 본인은 살인 가담을 협박과 위협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청소년은 경고받았다. 복종하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면 가족을 처리하겠다고. 엄마, 자매들 모두. 그래서 그는 가장 친한 친구를 죽여야만 했다. 그는 그렇게 설명한다. 그렇게 정당화하려 한다. 형 집행이 시작된 후 아이작은 저지른 범죄를 후회하는 편지를 썼다. 여러 페이지, 작은 글씨로 거듭 용서를 구했다. 앤서니의 일부 친척들은 협박에 대한 그의 이야기를 믿지 않으며
아이작이 경찰에 연락할 수 있었고 그랬다면 아무도 고통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이작의 가족도 더처 가족도. 전화가 있었다. 어른들이 있었다. 선택지가 있었다. 고인에 가까운 사람들은 판결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의견으로는 사이먼과 조나단은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잔인한 범죄로 사형을 받아 마땅하다. 3명의 목숨, 할아버지에게 2발, 할머니에게 6발, 손자에게 깊은 상처 하나. 앤서니의 어머니는 아이작을 용서했다고 밝혔고 심지어 재판에서 형량을 줄이기 위해 그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다. 판사 앞에 섰다.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여자는 생각한다. 아이작은 사이먼의 조작의 희생자라고, 그녀의 아들과 마찬가지로, 단지 다를 뿐.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 후 너무나 절망하여 2번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했다. 벼랑 끝에 섰다. 알약을 쥐었다. 하지만 무언가 그녀를 멈춰 세웠다. 그녀는 오늘날까지 아이작에게 편지를 쓰고 동정심을 보인다. 한 달에 1번, 때로는 더 자주. 어떻게 지내는지 묻는다. 바깥 세상 이야기를 해준다. 무엇이 변했는지에 대해, 무엇이 그대로인지에 대해. 거피의 농장은 이제 비어있다. 집은 잠겨있다. 언덕 위의 오두막은 풀로 뒤덮였다. 아무도 들리지 않는다. 오직 바람만이 벽 사이를 배회한다. 한때 웃음이 있던 곳에는 오직 침묵뿐이다. 할아버지가 손자와 은신처를 짓던 곳, 할머니가 명절 케이크를 굽던 곳. 우정은 치명적인 덫이 될 수 있다. 특히 그 뒤에 사람을 무너뜨리는 법을 아는 누군가가 서 있을 때, 믿게 만드는 법을, 평범한 학생들을 살인자로 바꾸는 법을. 사이먼 수는 감옥에 앉아 침묵하고 있다. 후회하지 않는다. 설명하지 않는다. 그저 형을 살고 있다. 71세에 나올 수도 있다. 그때까지 살아 있다면.